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설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또 우리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 뉴욕 증시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확인하셨겠죠. 어찌됐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 거고, 특히나 어쨌든 FOMC 회의 이후에 특별한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등등의 이유로 또 아마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최근 이 증시 거래일 동안에는 별 다른 어떤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우리 증시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조금 낙관적으로 일단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2월 내내 계속 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겁니다, 아마. 심심찮게 지금 뉴스에서는 이 코스피 하단을 2490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2550, 좀 높게 잡으면 2600선을 바닥으로 보고 일단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어떤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어떠한 일각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2, 3월 안에 3000포인트 간다, 2950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희망적인 이 코스피 상단 밴드를 제시하는 어떤 그런 리포트, 그리고 어떤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늘상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올해 어찌됐든 투자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이 환경적 측면에서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그리고 이 기업 실적이 어찌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뚜렷하게 뭔가 희망적이지는 않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조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서 이 리스크 해치와 더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은 조금 덜 낼 수 있더라도 덜 까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는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건설 섹터입니다. 이 시점에서 건설 섹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경기를 어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국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이 양방향의, 어찌 보면 이 중심에 서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간 산업이다, 기반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섹터의 향후에 대한 전망,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게 단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건설 섹터 투자의 단상이라고 해서 짧은 제 생각일 뿐이니까,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실 어떤 원칙은 참고만 하시되, 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종 이 투자의 요점이자 어찌 보면 이 전체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현재 건설업에 투자에 있어 가지고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내수 경기, 그리고 부동산 경기, 그리고 금리 상황. 물론 여기에서 한 가지 빠졌는데 환율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수 경기는 일단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인플레 압력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경기 호황에 따른 어떤 인플레라기보단 이 공급 차질에 의한 인플레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한 이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플레이지, 우리가 소비가 엄청 잘 되고 또 고용이 너무 막 잘 돼서 사람들이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과는 조금 현재는 다르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일단 내수 경기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이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 현재 부동산 경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 가도를 이어왔죠. 몇몇 국소 지방에 있어 가지고는 뭐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또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어찌됐든 작년까지는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우상향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좀 양상이 달라졌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 대출 규제, 이 심각한 대출 규제와 어찌됐든 이 부동산 규제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실수요 그리고 투자 수요가 같이 조금 막히는, 예, 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쇠락해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주택 이 공급과 관련된 이 건설업에는 또 어찌 보면은 썩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어찌됐든 작년까지는 건설업 전반에 일단 멀티플도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해 있는 걸 봤을 때 어찌됐든 매출이나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작년까지 참 괜찮았다. 오히려 주가 대비해서 이익이 좀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금리. 금리도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는 1.5%고 시중금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높죠. 지금 대형건설사의 뒤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형건설사 중 몇몇 건설사는 이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재무 건전성이 썩 좋지를 않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 건설업의 입장에서는 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이 주택이나 집보면은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특히나 이 금리가 높을 때 상당히 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업에 또 상당히 또 이 고금리가 좀 치명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수주 동향이라든지 뭐 도급 이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 간에 상당한 양극화가 있다.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실 때 뭐 중소형 건설사가 조금 가볍고 뭐랄까요, 좀 등락이 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의 재미는 뭐 가지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투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내수 경기, 부동산 경기, 이 금리와 같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 간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가 당장은 싸 보이고 당장은 투자에 있어서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절대 이런 쪽에 선택을 안 하셨으면 하고, 하실 거면 대형 건설사 쪽에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건설업 투자에 있어 가지고 뭐 그냥 건설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건설과 관련된 자재를 만드는 회사를 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자재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 대형 건설사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유는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그냥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형 건설사가 지금 보면 국내의 어떤 주택과 관련된
뭐 매출도 나오지만 해외 시장 개척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은 어때요? 환율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건설사, 특히나 이 대형 건설사 쪽에 하는 게 맞지. 이 뭐랄까 이 자재 납품하고 자재와 관련된 건설 자재 이런 기업들의 매출 구조나 이 손익 구조는 뭐 저는 좋지 않다. 특히나 지금 원자재 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마진율이 썩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판단이 듭니다. 제가 방금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음 요 내용도 나오네요. 또 실질적으로 현재는 뭐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향후에는 어찌됐든 이 주택과 관련된 이 우리가 이 주택 수요에 대한 투자 열기,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침체될 예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내의 주택 시장과 관련된 매출 구성에서 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해외 시장에 조금 더 이렇게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대형 건설사의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교보증권에서 최근 리포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건설사 임명 사고로 지금 시장이 약세 중이고 이 건설업종의 어떤 주가 조정이 심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내재 가치와 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인 실적과 그리고 주가 조정이 예상이 된다. 이 시장 기대감보다는 기업 고유 실적 증가와 현금 창출 여력에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교보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예상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앞으로는 조금은 이 위축된 이 주택 경기 그리고 어떤 금리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현금 흐름 이게 투자 포인트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건설업만큼 이 정책과 관련해서 희비를 달리하는 그런 업종이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3월 9일 날 누가 정권을 잡든 뭐 아마 뭐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이 두 후보 사이에서 정권이 뭐 잡히겠지만 이 두 후보의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기사에 대한 이 스크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중요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신설한다고 그랬고 이거는 뭐 사실 철회했다가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금을 납부로 밀어주는 과세이연제도 이거 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완화 추진 이거는 사실 또 어찌 보면은 나중에 얘기가 나온 거죠. 뭐 중과세에 대한 부분은 원래 민주당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 전면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 양도세와 재산세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을 감면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 공급 공약을 보면 일단 여기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311만 가구, 원래 기존에는 100만 가구에다가 311만 가구로 공급을 상향시켰네요. 그리고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250만 공급을 시키겠다. 근데 여기 자세하게 지금 나오진 않지만 이 공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공공,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정비사업 공약이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읽어보면 좀 완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요점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뭐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어찌됐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골자는 공급이고,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공통 분모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민간이냐, 이 공공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이 건설업과 관련돼서 만약에 정말 호재로 작용하기에 가장 큰 부분이라 하면 아무래도 윤 후보 쪽, 이 민간 사업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거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 발언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어떤 정책들이 아마 앞으로 3월 9일 이후에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 건설업 섹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실 또 그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중대재해법이 나왔고, 뭐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이런 어떤 재발 방지와 관련된 대책 마련에 대한 뭐 정부의 어떤 또 건설 회사들한테 대한 어떤 규제, 또 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에 대한 이 건설업 섹터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이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은 건설업종의 사단 분석이라고 해서 이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호재와 악재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설 섹터가 지금 뭐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제가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저 PBR과 저 PER,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편, 이 강점으로 일단 작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점으로는 일단은 이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 등등의 이 비용 지출이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낮은 영업 이익률, 이 약점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인 ROE도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또 이 건설 섹터의 앞으로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부분들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 대권 주자들이 이 주택 공급과 관련한 어떤 대규모 공급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그와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 이런 것들은 이 공통 분모로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반면에 그러면 악재는 최근에 이 어쨌든 뭐 사고와 관련해서 뭐 물론 또 중대재해법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된 강경한 어떤 규제,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건설사들의 이 자구책에 대한 노력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요구,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건비를 또 증대시키고, 또 원자재 비용이 또 지금도 상당히 높은데 반해서 이런 어떠한 다른 어떤 그 재해 위험 방지에 관련된 투자를 더욱더 비용을 지출시킬 수 있는, 즉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든 뭐 다른 어떤 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또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건설사의 그 마진폭도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 공사 기간도 그죠? 또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할 필요가 없다. 논하는 게 중요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 재해가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쨌든 공기가 상당히 또 장기화될 수 있는 어떤 악재,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주택 경기가 아무래도 조금씩 이 쇠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도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뭐 나름을 선방하고 있지만 이 지방만 해도 지금 미분양에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식은 이 분양 열기 이 등등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에 그 3프로TV에 박형렬 연구위원이 그 방송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건설 섹터의 22년에 대한 뭐 예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읽어보면서 뭐 제 생각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PER이 상당히 지금 건설 섹터가 낮은 편이에요. 저 PER.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5년 이후에 대형 건설업체의 시가총액 퍼 영업이익 여기 지금 다른 말로 PER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제 멀티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멀티플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는 자 2005년 이후 대형 건설업체의 멀티플이 지금 코비드 19을 제외하면 4배에서 참 명확한 저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22년 예상 실적을 반영하면 현재 수준으로 하락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낮다. 더 떨어질 자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턴 어라운드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7.5배 수준이니까 현재 4.0배 수준이라면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이 상승 여력 갭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22년 전망의 핵심은 하락 리스크보다는 성장을 통한 밸류에이션 확대 여부에 초점을 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멀티플이 아닌 이 PBR 밸류에이션에 대한 하단은 0.5x에서 13년 이후에는 1.2x는 저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PBR 수준은 0.5배 수준인데 2013년 이후에서는 지금 저항이 거의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현재의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멀티플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뭐 기사라든지 어떤 뭐 리서치를 보실 때 보면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멀티플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배수예요, 배수. 근데 뭐의 몇 배수 이렇게 표현할 때 멀티플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시가총액 퍼 영업이익이 4.0x다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4배 수준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4배 멀티플 이것도 멀티플이고 자 PBR이 뭡니까? 한 주당 순자산 가치 분의 분자가 주가잖아요. 즉 주가 나누기 장부가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나누기 장부가치. 그러니까 장부가치 즉 이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냐. 자, 현재는 0.5배인데 하나는 0.5배인데 2013년 이후에는 1.2배 수준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은 아직까지도 주가가 현재의 저평가 구간에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도 멀티플이라고 할 때는 PER, PBR 이 둘 다 멀티플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대형 건설업체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전망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읽어볼게요. 자, 주택시장의 회복 국면에서 대형사들은 공급을 늘리지 않거나 안정적인 재건축 재개발로 분양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2018년에서 20년에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성장률은 둔화됐다. 그리고 대형 건설업체의 분양 물량이 되고 있고, 코비드 19 관련 공사 지연 손실 감소로 인해서 이익이 급증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매출 성장이 동반되면서 밸류에이션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 그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전에 아마 이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아마 앞으로의 그 영업이익 증가율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이 전망이 올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이고, 특히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가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이 재발 방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 지출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공사 기간도 늘어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 재발방지 중대재해법에 1호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건설사들이 이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 조금은 미루는, 좀 연기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과 이 이익 성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렇게 지금 리서치의 예상한 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업종 비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 ROE와 PER과 PBR만 보면 전반적으로 다 낮은 수준에 있고, ROE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높은 편이고 전반적으로는 크게 높지 않은 수준에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지금 뭐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지만 지난 제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ROE와 관련된 교육 영상이 있습니다. ROE를 보실 때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익을 얼마만큼 잘 내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ROE인데, 실질적으로 부채를 많이 끼고 있어도 자기 자본 이익률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PER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가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십시오. 2021년 9월 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연간 보고서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21년 전체 기준해서의 그 PER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시고, 어찌됐든 앞서서 지금 메리츠 증권의 리서치를 감안을 했을 때 현재 그 PER 수준은 좀 낮은 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PBR은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는 좀 낮은 편인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GS건설은 최근 1월 26일자에 뉴스에 잠정 실적을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다른 건설사들과 또 이렇게 조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GS건설의 실적을 보고 뭐 다른 건설사들의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 또 예측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 봤고, 제가 색칠했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은, 일단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를 했어요. 전년 비해 가지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해외 사업, 이 플랜트 부분에서 해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신규 수주가 별로 없었던 탓에, 어떤 신규 수주가 없었냐면 이 플랜트 부분에서 신규 수주가 별로 없었던 탓에 매출이 좀 줄었다. 뭐 그와 관련해서 영업이익도 좀 줄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다만 영업이익률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증가했다. 이 말은 뭐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이 준 만큼 영업이익이 같이 많이 준 게 아니라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를 했지만 또 매출이
그만큼보다 더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은 좀 증가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어,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수주와 신사업 부분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GS건설의 설명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매출액 인식 시점과 이 건설업 그 매출액 인식 시점과 이 수익 인식 시점이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공사 진행이 제로면 이거는 매출에 전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건설사의 설명이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선일보에서 제대로 기사를 못 썼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쨌든 줄었다고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 거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덜 감소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다만 주택 부문의 신규 수주는 뭐 7조 3,190억 원으로 좀 많았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프라 부문 안에서는 이렇게 해외에서 상당히 수주를 많이 이끌었다라고 했고 여기에 또 보면 신규 수주가 지난해 21년에 13조 돌파를 해서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이 수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매출 부분은 주택 부분이 또 5조 3,050억 원 이렇게 됐고 전년 대비해서는 12.2% 늘었고 뭐 신사업 부문도 뭐 일단 전년 대비해서 매출 증가세를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그 신사업 부분과 이 수주 부분에서는 괜찮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진행률이기 때문에 진행과 관련해서 그 동반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앞으로 어떤 그 22년, 23년의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는 뭐 조금 희망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건설사들의 이 주가 그래프를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없이 참고로 이 코덱스 건설 ETF에 대해서 이 주가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인 이 건설 섹터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코덱스 건설 ETF를 구성하고 있는 그 종목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뭐 DL도 있고 뭐 대우건설, GS,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등의 어떤 대형 건설사가 주로 점유를 하고 있죠. 이 건설 ETF 안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점에서 뭐 상당히 올랐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은 전고점 대비해서는 23.32% 내린 수준에서 와 있다. 이 말은 즉슨 대부분의 지금 뭐 건설업체의 주가 수준이 어찌됐든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전고점 대비해서 그런 정도의 주가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코스피, 이 코스닥 어떤 것보다도 지금 하락률보다도 이 건설 쪽에 일단 하락률도 못지않게 지금 많이 내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어떤 그 이익 성장 그리고 이 매출과 관련해서 이 꾸준하게 실적을
낼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좀 많이 빠졌을 때 투자하는 것은 조금 뭐 괜찮다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이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서도 제가 그 4단 분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호재와 악재. 일단은 이게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투자의 포인트 잡기가 조금 애매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1, 2월 계속 이렇게 조정 기간에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뭐 상당히 저가 메리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만약에 이 건설 섹터를 투자에 접근할 때는 현재의 어떤 그 뭐 공급 계획이라든지 어찌됐든 이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게 호재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이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경기가 만약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가 상당히 또 부진해진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또 건설 섹터에도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지수 대비해서도 이 건설 섹터는 좀 더 많이 내렸고,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한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조금 저가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멀티플도 앞서 보셨던 PER, PBR과 같은 이 멀티플도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지금 앞으로의 그 시장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이 금리도 올라가고, 특히나 이 사고 이후에 아마 비용도 많이 증가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진율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다가 이 주택 경기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주택 이, 이 수요도 그렇게 막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영끌해서 살 정도의 그 활발한 그런 시장은 안 될 것 같아서 이 분양 열기 또한 많이 침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이 건설 섹터에는 조금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 시점에서 더 빠진다면, 또 아니면 뭐 좀 장기간으로 놓고 투자를 계획을 한다면 뭐 건설 섹터 나쁘지 않죠. 사실 이 건설 섹터만큼 경기에 민감하고, 실질적으로 또 경기에 민감하지만 또 반대로 건설만큼 또 경기 부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좋은 산업도 없거든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특히나 이 주택 경기에 대해서 많이 좀 활발하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뭐 어떠한 종목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음, 먼저 자, 환율을 감안할 때 지금 환율이 1200원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가치가 높은,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해외 수주액이 높은 그런 건설사 투자가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등등의 이런 어떤 대형 건설사들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주택 경기와 또 사실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의 그 반사이익을 감안한다면 국내 주택 그 뭐랄까요, 그 선호하는 그 건설사들을 감안했을 때 뭐 GS 건설이라든지 뭐 DL, CNC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반면에 또 이 건설업체들 가운데서 또 이 재무 건전성만 놓고 보면 또 현대건설이 그나마 지금 재무 건전성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뭐 GS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다른 건설사들은 지금 아직 부채 비율이 좀 높아서 특히나 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부채 비율은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채 비율을 좀 낮은 걸 선호하는데 또 그걸 감안했을 때 현대건설이 또 그나마 또 괜찮아 보이고 하지만 현대건설이 또 지난 금요일 날 뭐 급등했던 거는 또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이 일단 상장 철회를 하면서 그 수급적인 불안을 좀 종식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조금 뭐랄까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네 번째 배당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GS건설이 그나마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좀 배당 수익률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자, 이런 걸 감안하면은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칠해놨죠. 이런 것들의 교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뭐 GS건설이 그나마 이 건설 섹터 안에서는 투자하기에 적당하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꼽은 건설사들 말고도 다른 좋은 투자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일단 대표적인 어떤 건설업체에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여러 어떤 제 나름의 항목들을 열거해 봤을 때 조금이라도 교집합이 되는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탑픽으로 저는 일단 GS건설 한번 꼽아 봤습니다. 일단 제 영상은 여기까지네요. 뭐 주저리 이야기 하다가 뭐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는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이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한번 그냥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가졌다라고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일단 이번 주 일단 내일과 모레 일단 장이 열리고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또 모르죠. 시장은 또 생물과 같아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그 2월 내내 계속 변동성을 커질 거니까 절대 상승하는 날은 따라붙는 그런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락하는 날 그럴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그 투자에 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제 방송 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계속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